이제 스마트폰 과의존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 강의 순서는 요렇게 5단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이 강의안이 저 4번 스마트한 스마트폰 이용만 가지고도 이제 2시간이나 3시간을 진행을 하는 강의안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쉽게도 이 짧은 시간에 전달하려다 보니까 제가 말이 좀 빨라지고 생략하는 부분이 많을 수 있고, 또 실제로 강의 안에서도 이제 많은 부분들이 생략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부분에서 이제 좀 중요한 부분들이 뭐 중독의 신경생리학적 이해 뭐 관련된 부분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내에 있는 콘텐츠들, 특히 이제 쇼츠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정교하게 그 우리 청소년들이나 우리 성인들의 를 중독하도록 이제 중독되도록 설계되어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 제가 실제로 상담했었던 이제 아이들 사례를 바탕으로 스마트폰 중독 상담이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제 회복이 되어 가는지, 그리고 아마도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 뭐 청소년들 상담하시다 보니까 뭐 온라인 그루밍이나 뭐 딥페이크, 뭐 쇼폼 중독, 게임 중독, 이렇게 좀 영역별로 이제 사례를 나누어서 어떻게 좀 상담을 진행하셔야 되고 주의하셔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다 다룰 수가 없어서 시간상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오늘 이제 강의를 들어보시고 내용이 좋으시면 다음번에 또 기회를 마련을 해주시면은 또 제가 그런 중요한 내용들 또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설하고 빠르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그 가장 그 기본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요새 세대들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뭐 나름 상담사 중에서는 젊은 축에 속한다고 자부를 하고, 또 젊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요새 아이들은 정말 이해하기 힘들어요. 소위 MZ 세대라고 하는. 네. 그중에서도 이제 여기 제가 그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알파 세대와 Z 세대, 요 세대들이 이제 요새 청소년들 세대인데, 요 세대의 가장 큰 특징은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스마트폰과 스마트 기기들이 상용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에 이제 스마트폰이 상용화됐다라고 이제, 그러니까 보급률이 70%가 넘어간 연도가 2013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미 태어났을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세상이었고, 그런 세상에 이제 태어나서 살게 되었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요런 게 이제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건데요. 또 그리고 요 이제 세대에서도 비슷해 보이는 요 세대에서도 여러분들이 꼭 좀 염두에 두셔야 될 차이점이, 이전 이제 MZ 세대라고 하는 아이들이 지인 기반의 SNS, 소위 이제 뭐 페이스북이나 이전에 그 트위터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SNS가 내 연락처를 기반으로 이제 이렇게 친구 추천이 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지인들과 소통하고, 내가 이제 나누고 싶거나 공유하고 싶은 소식을 지인들한테 이렇게 공유하는 지인들과의 소통 창구였다면은, 그리고 좀 텍스트 위주이기도 했고요.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기는 했지만, 지금 이제 그 유행하고 있는 SNS들은 흥미 위주,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고 관심 있고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알고리즘을 타고 이렇게 추천되는, 그리고 이전에 이제 영상들에 비해서 훨씬 더 짧아지고 요런 특성을 가집니다. 이게 이제 무슨 차이냐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뒷부분에서 이게 얼마나 큰 차이를 낳고 있고 우리 청소년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Z세대와 알파 세대 합쳐서 제가 잘파 세대라고 표현을 해봤는데요. 이 세대의 특징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고 계셔야 할 첫 번째는 탈이성적 이미지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요새 아이들 보면은 카톡이나 뭐 인스타그램 DM 이런 거 할 때도 완성된 문장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모티콘으로 소통을 하고요. 뭐 줄임말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내가 게임 캐릭터로 나를 표현하고 이런 데 있어서 전혀 거부감이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상담하는 친구들이나 이런 아이들 보더라도 뭐 로블록스나 마인크래프트, 뭐 특히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이제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게임이라 그 안에서 이제 연애를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실제로는 얼굴도 이름도 누구 어디 사는지도 전혀 모르는 사람과 아바타 대 아바타로 이미지 대 이미지로 연애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이상하게 느끼거나 거부감이 없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익명성. 사실 이것도 이제 좀 비슷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픈 채팅방이나 랜덤 채팅에서 자신의 이제 그 실제 그 신분을 감춘 채 자유롭게 소통을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세대이고, 요거는 사실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이제 굉장히 위험에 처하는, 실제로 이제 뭐 TV에서도 이제 실험한 것들이 있는데, 뭐 중학교 여학생입니다, 뭐 이렇게 오픈 채팅방 하면은 뭐 10분 만에 어른들 뭐 수십 명이 소위 이제 원조교제나 이런 것들을 제한하는 채팅이 수십 개가 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실험 이제 되어 있는 영상도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유튜브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윗부분과 겹칠 수도 있다고 겹칠 수도 있는데, 이제 굉장히 다양한 정체성을 형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전에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 청소년들을 상담하시는 이제 어른들을 보면은, 온라인상의 정체성과 오프라인상의 정체성을 구분을 하고, 너가 그렇게 온라인상에서 그렇더라도 오프라인에서의 삶이 이제 뭐 이러면은 좀 부족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많이 끌고 나가시는데, 요새 한 초등학교, 중학교 정도 되는 아이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면은 온라인 상에서만 친구들이 많고 이런 거에 대해서 별다른 이상하다고 느끼거나 거부감이 없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블록스 같은 메타버스, 생성형 메타버스 게임 안에서는 그 안에서 이제 그 개발자로 활동하는 아이들이 실제 우리나라 이제 중학교 남학생 뭐 이런 아이들도 개발자로 활동을 하면서 미국의 군인이나 뭐 미국에 있는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이랑 대등한 관계에서 소통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그 길거리에 다니는 그냥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로블록스 한 게임을 운영하고 있는 개발자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는 다른 성인들과 개발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동등하게 소통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 안에서 제가 이제 상담하고 있는 여자아이랑 연애를 하고 있기도 하고, 뭐 이렇게 다양한 가상 공간에서 정체성을 가지고 몰입을 하고, 실제로 이제 그런 메타버스 그 로블록스나 이런 데에서 자기 그 아바타가 다른 이성의 아바타와 뭐 부딪힌다던가, 이성의 아바타가 그 희롱적인 행위를 한다던가, 그런 거에 대해서 실제 자기가 희롱을 당한 것처럼, 성추행을 당한 것처럼 수치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게, 마치 우리가 예전에 그 태어나서 뭐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가 되면은 초등학교 들어가서 학생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새 아이들은 온라인 가상 공간 안에서 그러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게 우리가 나이 차면 학생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너무나 당연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쇼폰과 게임 등을 통해서 단순히 이제 오락성으로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이제 세상을 알아보고, 요새 아이들이 이제 뭐 너 그런 거 어디서 봤어? 이러면 다 유튜브고 쇼폼이고 릴스고 이렇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게임 안에서 세상과 소통하고, 실제로 그런 과정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은 위험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온라인 그루밍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 게임들 보면은 다 청소년들이 이제 많이 활용하는 게임들 이요. 그 안에서 이제 게임머니 이런 것들을 제공 미끼로 온라인 그루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중독의 그 변화 양상을 제가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적어도 2020년대 전과 2020년대 이후의 양상의 변화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2020년대 이전에는, 이 2020년대는 여러분 그 쇼폼이 2020년에 출시가 됐습니다. 그 소위 이제 쇼폼의 원조인 인스타그램 릴스가 2020년 8월에 출시가 됐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뭐 쇼츠나 이런 것도 따라서 2021년 이때 출시가 됐는데,
2020년 이전에는 뭐 이제 게임 중독, 뭐 SNS 중독이라고 한다면 보통 청소년이나 성인들이 대상인 경우가 많았고 게임도 한 판이 최소가 20분에서 30분이었습니다. 길게는 50분, 1시간 이렇게 걸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SNS 같은 경우도 텍스트나 뭐 이미지가 있기는 했지만 대부분 내 지인을 기반으로 한 관계 중심의 SNS로 이루어졌다면은 이게 2020년대 쇼폼이 출시된 이후에는 유아나 초등학생, 요새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수업 나가봐도 애들이 대부분 자기 스마트폰이 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유아나 초등학생으로 이제 그 확장이 됐고 또 그리고 이제 흥미 위주의 SNS 그래서 사진이나 비디오라는 매체를 중심으로 이제 아이들이 소통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게임 그 영상물들이 한 편에 10초 이내인 경우가 많습니다. 길어야 30초, 40초고요. 그리고 요새 이제 유행하고 있는 게임들 브롤스타즈나 로블록스 이런 게임들을 보면 한 판에 3분이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흥미 중심의 SNS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게 조금 있다가 그 이 결과물을 자세하게 보시게 될 텐데 이전에는 그냥 내가 원래도 알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내 모습만 신경 썼으면 됐다면은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 많은 내가 공유한 영상물이 어떤 사람의 어떤 흥미에 맞아서 알고리즘에 공유돼서 좋아요를 받을지 이제 아이들이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한테 있어서 더 많은 상상적 청중을 가지게 되었고 아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그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고 그 과정에서 자괴감을 갖게 되고 이런 것들이 많고 또 이제 그런 영상들이 짧다 보니까 이따가 도파민 관련해서 이야기를 보면서 아시게 되시겠지만 아이들이 긴 영상물이나 글이나 책 이런 거에 집중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요런 그 중독 양상의 변화로 인해서 점점 더 중독으로 인한 스마트폰 내 컨텐츠의 중독으로 인한 결과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0년대 이전에는 스마트폰을 가로로 들고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마 의식하지 못하셨을 텐데 요거 지금 그때 2020년대 유행했었던 게임이에요. 네, 게임이고 요거 이제 영상 보고 있는 건데 요새는 다 이렇게 세로로 게임도 전부 다 세로로 나옵니다. 유행하고 있는 게임들을 보면. 그래서 이걸 가장 청소년들 안에서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왼쪽이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하고 하는 게임의 모바일판입니다. 예전에 이제 뭐 지금도 유행하고 있지만 요게 이제 한 판에 보통 20분에서 뭐 길면 4, 50분 가고 이렇게 가로 형태로 이게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음. 근데 오른쪽 브롤스타즈 같은 경우는 그 시점이 세로로 움직이게 되어 있고 한 판이 3분이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조금 그 좀 별개의 이야기이기도 한데 원래 인간의 안구 이동은 그 가로 세로에 익숙하게 진화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 뭐 전시관을 보더라도 다 이렇게 가로 세로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가로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세로 안구 움직임에 아이들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아이들이 글을 읽지를 못합니다. 이게 이렇게 난독증이라고 하죠. 흔한 말로. 그런 현상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 이제 심리 검사 같은 거 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그 문장이 있고 옆쪽으로 가서 이렇게 체크하는 그런 문항들 있잖아요. 그거 애들이 요새 줄을 잘 못 맞춰요. 잘 못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 안구 이동을 추적하면서 글을 읽을 수 있도록 그 독해력을 늘려주는 어플리케이션도 요새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이 스마트폰 광의존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실 때 세 가지 요소에 좀 집중을 하셔서 보면 되는데요. 이건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그 한국정보화진흥원 산하에 있는 서울 스마트심 센터에서 그 작성하는 그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에 반영되어 있는 세 가지 요소입니다. 그래서 현저성이라고 하면은 스마트폰이 이제 일상에서 가장 우선시되어 있는 상태고요. 조절 실패는 주관적 목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조절 실패
조절 실패에서 중요한 부분은 '아 내가 지금 스마트폰 사용이 너무 과도하구나. 조절을 해야겠다.'라는 게 인지가 되어서 주관적 목표를 정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조절 실패에서 많은 부분이 이제 체크가 된다는 거는 '나 스마트폰 너무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줄이려고 해 봤는데 그게 내 의지로는 안 돼.'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현저성과 조절 실패로 인해서 신체, 심리, 사회적 문제를 겪고 있는 상태를 이제 문제적 결과.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가 나타나면은 스마트폰 과의존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선생님들께서 꼭 이제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부분이, 이제 MZ 세대와 알파 세대에게 스마트폰은 완전히 신체의 일부가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이미 온 세상이 다 스마트폰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지배적인 문화적 생활 양식이 되어 버렸습니다. 스마트폰이 없는 삶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세대가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여기에서 논의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스마트폰 과의존 관련돼서 뭐 이제 선생님들이나 상담사 선생님분들과 이제 이야기할 때마다 나오는 내용인데, 저 이제 상담이나 심리학을 배우신 분들이 스마트폰 과의존은 소통 부재라는 더 근본적인 원인의 결과물일 뿐이다. 그래서 가족 간의 소통, 친구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개선하면은 스마트폰 과의존은 자연스럽게 개선될 수 있다. 마치 이제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기침이라는 증상이 나는데, 그때 이제 기침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감기 바이러스 자체를 제거를 하면은 기침은 자연스럽게 없어진다, 이런 의미인데,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은 동의를 하지만 실제로 그런 가정들도 많고요. 이렇게만 이해하기에는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독립적인 문제들, 그리고 스마트폰 자체의 중독성, 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선후 관계를 뭐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는 없지만, 스마트폰 과의존 자체도 독립적인 문제로 보고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어,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숏폼이나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정교하게 중독되도록 설계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려서 조금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뇌 발달 단계상 전두엽, 그러니까 조절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전두엽이 이제 막 발달하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런 단계에서 굉장히 정교하게 설계된 최첨단 중독 무기, 이 쇼폼이나 스마트폰 콘텐츠들에 이제 노출이 되게 되면은 사실상 그것과 맞서 싸우기가 너무나 부족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 분들의 도움이 더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이제 조너선 하이스트의 이제 불안 세대라고 하는 책을 아마 읽어보시면은, 제가 이제 그 강의에서 다룬 내용들이 이제 더 깊이 있게 많이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리고 이제 중독에 대한 이제 이해를 도와줄 수 있는 책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동안 이제 주로 중독은 뭐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이런 것들로 이제 소위 중독 대상을 완전히 끊어내는 것, 단주, 뭐 단도박 이런 것들을 목표로 했다면은, 스마트폰은 그것을 완전히 끊어내는 것은 이제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강력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는 컨텐츠가 우리 삶의 높은 접근성과 저비용으로 접근이 가능한 시대를 인간은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스마트폰 중독은 지금까지의 중독과 동일선상에서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대처할 시기를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진지하게 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폰 과의존의 실태를 아주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 2023년 아까 말씀드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조사한 자료인데 보시면은 청소년들 중에 이제 40%가 아마 2025년엔 더 올라갔을 거예요. 2024년 자료는 제가 아직 받지를 못했는데 40%요 주황색이 이제 잠재적 위험군이고 노란색이 고위험군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거보다 더 될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이거 다 그 자가진단 응답에 의한 거라서. 그런데 여러분, 그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조금 더 그 세부적으로 인식해 주시면 좋은 부분이 우리 청소년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은 스마트폰 과의존 3요소 중에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가장 좀 심각하게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봤더니 오른쪽에 보시면 조절 실패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죠.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들도 내가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이거를 줄이려고 주관적인 목표를 설정을 해봤는데 그게 내 의지로는 불가능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나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 같은 전문가 분들께서 이렇게 청소년들이 도움이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자리에 함께 해주시는 게 너무나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스마트폰 과의존. 그래, 뭐 스마트폰 뭐 하루에 4시간 쓰면 과의존이고, 뭐 5시간 쓰면 뭐 3시간 쓰면 아니고, 뭐 이런 구분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일부러 다루지 않고 있어요. 사실상 무의미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많이 쓰는 게 그럼 뭐가 그렇게 문제인데?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다들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저도 뭐 하루 이용 시간이 뭐 보통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찍히더라고요. 길 다닐 때는 뭐 유튜브 보기도 하고. 네. 그런데 스마트폰 많이 쓰는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인데? 라는 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게 그 미국의 이제 그 청소년들 우울증 그 이제 통계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2012년에 이거 제가 그어놓은 게 아니에요. 까만 줄이 그어져 있고 그 이전에는 사실 이 이전 그 통계 자료도 있는데 갑자기 2012년 이후로 급증하고 있죠. 특히 그 청소년들에 있어서 이거 뭐 성인들 그 조사 자료는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성인들도 아마 많이 증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2010년 정도를 기점으로 그 스마트폰이 출시가 되고 상용화가 되기 시작한 게 2010년대 초반이에요. 뭐 아이폰 첫 출시는 2007년이기는 한데 뭐 제대로 이제 상용화가 되기 시작한 건 2010년인데 그리고 이 2012년이 언제냐면은 저희 알고 계시는 인스타그램이 페이스북에 인수돼서 그 소위 지금 현재 그 청소년들이 이제 그 누리고 있는 페이스북, 그러니까 마크 저커버그의 SNS 왕국이 이제 그 건설되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SNS에 그 노출되는 SNS를 사용하는 시간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해가 2012년이에요. 스마트폰이 상용화되기 시작한 건 2010년이고요. 그때를 기준으로 우울증이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이후에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관련된 통계에 역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변화가 새 시대가 오고 있다라고 해요. 이거는 그냥 그 단편적인 예이죠. 이거는 자살률입니다. 보시면 2012년을 또 기준으로 갑자기 폭증을 하죠. 2012년 여기에 2010년부터 2014년에 이제 이렇게 회색 음영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도 그 스마트폰이나 SNS, 특히 SNS에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 이런 것들에 영향이 있다라고 많은 그 학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여기 그 제가 통계 자료를 제시하진 않았지만 2010년대 이후로 그 여자 아이들의 자해로 인한 입원율이 거의 150% 넘게 그 상승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20세기에 비해서 이거는 스웨덴 통계인데 20세기에 비해서
지금 10년 이후에 그 수면 장애를 호소하는 정신과에 와서 저 수면 장애 있으니까 치료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환자의 비율이 800%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9배가 늘어난 거죠. 이런 부분들은 단순한 뭐 문화적 차이라던가 뭐 세대만의 문제라고 이야기에는 2010년을 기점으로 정신건강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 너무 많은 특이점이 지금 관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게 왜 그럴까라는 거를 살펴보면은 우선 스마트폰 과의존 스마트폰 조금 있다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의 뇌파 사진을 보실 텐데 좌뇌가 과도하게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우뇌 특히 그리고 이제 전두엽이 굉장히 이제 그 덜 활성화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텐데 우리 뇌는 사용하지 않는 부위, 사용하지 않는 기관은 계속해서 그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절 기능, 의사소통, 뭐 인지, 고차원의 그 의식 이런 우리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부분들을 관장하는 뇌의 그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 전두엽의 기능이 저하되고 우뇌의 기능이 저하되는 우뇌 증후군이라는 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고요. 정서 조절과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저는 이런 부분들이 2010년대 당시 스마트폰이 상용화될 때 청소년이었던 세대가 지금 이제 막 성인이 되고 있잖아요. 그 세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 일으키고 있는 사회적 문제들과도 연관이 약간 연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ADHD 진단이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알레르기성 질환, 웬 알레르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 이제 온해가 그러니까 우리 그 신체 면역에 이제 과도한 면역 반응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런 운의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 면역 기능이 우리 몸을 공격해서 뭐 생기는 여러 가지 뭐 아토피라든지 뭐 알레르기 이런 질환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스마트폰 그 중독에 관심이 있으면. 팝콘 브레인이라고 해서 그 그러니까 그 쇼폼이나 이런 것들에 이제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즉각적인 쾌락을 제공하는 콘텐츠에만 뇌가 이제 반응하고 흥분을 느끼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일상에서 느끼는 그 편안함이나 이제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작은 행복들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니까 점점 더 강한 자극, 점점 더 빠른 자극을 찾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 쇼폼 중독, 그러니까 쇼츠나 릴스를 많이 보는 이제 그 아이들 상담을 하러 가보면은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10분이 넘는 영상을 보기가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넷플릭스 그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이 보통 한 편에 20분에서 30분 정도 되거든요. 그런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못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제 나름대로 뭐 그 저기 스마트폰 금연검이라고 이름을 붙인 그 접근법인데 쇼폼 중독이 이제 심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숙제를 내줄 때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기 숙제를 내줘요. 그걸 되게 힘들어합니다. 이런 게 이제 그 팝콘 브레인 형상이고 이제 가장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사실 위에 말씀드린 부분과도 이제 연관이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도파민이라는 말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새 워낙 그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사용해서 근데 그 정확한 그 메커니즘과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부족하고 그냥 뭐 좀 소위 밈으로 도파민 중독이니 뭐 이런 도파민 터진다 이런 밈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도파민이 이제 뭐 어떤 그 즐겁고 행복하고 뭐 흥분이 느껴질 때 뭐 분비된다 뭐 이렇게들 보통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도파민이 우리 인간의 발달과 인간의 생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왜냐하면은 도파민이 이제 사실 가장 많이 분비되는 때는 첫 번째로 뭐 다른 때도 있기는 한데 첫 번째로 보상이 예측될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다이어트를 한다.
라고 해보면은 우리가 이제 날씬해져서 뭐 날씬하고 뭐 멋진 몸매를 가지고 수영복을 입고서 뭐 수영장에서 수영을 한다. 그내 모습을 다 이렇게 선망하면서 바라본다. 그런 나의 날씬해진 모습을 상상할 때, 그러니까 즐거움이 예상될 때 도파민이 분비가 되고요. 그다음에 예측하지 못한 보상을 얻었을 때, 뭐 예를 들면 복권에 당첨됐을 때, 그럴 때 소위 이제 도파민이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상 체계에 도파민이 관련을 하면서 도파민이 우리 인간에게 이제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동기부여예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이어트나 아니면 뭐 이제 공부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공부하기 싫고 다이어트 할 때도 지금 당장 치킨 피자 먹고 싶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내가 당장 그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을 포기하고 뒤에 나의 멋진 몸매라던가 좋은 성적이라던가 이후의 즐거움, 이후에 느끼는 즐거움으로 보상을 연기할 수 있는 거는 우리 뇌에서 미래의 보상을 예측했을 때 도파민이 분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인간이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신경전달 물질은 도파민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 도파민네이션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보상이 예상될 때와 그 예상하지 못한 보상을 얻었을 때 이 두 가지 그 도파민의 메커니즘을 완벽하게 충족시켜주는 완벽하게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짧은 노력으로 충족시켜주는 콘텐츠가 바로 쇼폼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이어트나 공부나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 미래의 보상을 얻기 위해서 일정 기간의 노력이 필요로 하잖아요. 그리고 그 노력을 감당할 수 있는 거는 다시 말해 보상을 연기할 수 있는 거는 그 미래의 보상을 예상했을 때 우리 뇌에서 도파민이 나와서 즐겁게 느끼기 때문인데 쇼폼을 볼 때는 그렇죠? 생각해 보시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을 잘 이해하셨으면은 아마 예상하실 수 있을 텐데 실제 이제 쇼폼을 볼 때 그러니까 쇼츠 영상을 보고 있을 때 도파민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실제 도파민이 분비되는 때는 쇼폼 영상을 다 보고 다음 영상으로 넘기기 위해서 손가락을 튕기면서 그 다음에 무슨 영상이 나올까 예상할 때 그때 도파민이 터지게 돼요. 그리고 그러다가 랜덤으로 너무 재미있는 영상을 봤을 때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재미있거나 좋은 영상을 봤을 때 도파민이 터지게 돼요. 그래서 쇼폼은 지금까지 인간의 뇌가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즉각적이고 획득이 용이한 도파민 주사를 우리 뇌에 끊임없이 놓음으로 인해서 우리 이제 도파민 추구행위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상 추구행위라고 많이 하는데 손가락을 계속 튕기도록 설계되어 있는 중독 콘텐츠인 겁니다. 그리고 이런 콘텐츠에 내가 계속해서 노출되게 되다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보상을 지연하는 능력이 소멸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뇌가 더 이상 먼 미래의 보상이나 즐거움에 도파민을 분비를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네. 미래에 내가 뭐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얘가 이런 거밖에 안 떠오르네요. 뭐 멋진 몸매를 얻고 뭐 저축을 하고 이런 그 미래를 위해 대비하기 위해서 는 도파민이 필요한데 그런 미래의 보상에 대해서 내가 도파민을 더 이상 분비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즉각적이고 획득 용이한 보상을 추구하는 악순환이 반복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쇼폼에 중독된 뭐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뇌에서는 이러한 메커니즘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이제 심해지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이제 중독된 뇌가 되게 되는 겁니다. 심각하죠. 아까 말씀드린 그 사진인데요.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파란색이 이제 덜 활성화되어 있는 건데 왼쪽에 이제 스마트폰 중독 뇌파라고 했는데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데입니다.
보시면은 굉장히 이제 그 가운데 선을 그어봤을 때 불균형하죠. 네. 왼쪽이 좀 더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수면의 질 저하는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세, 그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라고 하는 게 이제 수면의 질을 좌우하는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에 영향을 미쳐서 네, 수면 장애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좀 짧게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그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건데, 요게 제가 원래 이제 특히 부모님들 대상으로 스마트폰 중독 관련 강의할 때 처음으로 보여드리는 제목입니다. 아이와의 스마트폰 전쟁 어떻게 끝낼 것인가? 유튜브에도 아이와의 스마트폰 전쟁 찾아보면 굉장히 많은 영상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인식을 하면은 아이 스마트폰 중독은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상담 선생님들께서도 아이랑 스마트폰 중독 전쟁을 한다고 인식을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마트폰 내에 있는 특정 콘텐츠들은 굉장히 위험하고 의도적으로 중독이 되도록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는 중동 무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그런 중동 무기에 맞서서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조절 기능으로 어, 어렵게 사투를 벌이고 있어요. 아까 조절 실패 보셨던 것처럼 나도 내가 지금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고 조절하는 게 너무 어려운데 이게 내 의지로는 안 돼요.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랑 스마트폰 가지고 싸우시면 안 돼요. 아이랑 스마트폰 가지고 싸우시면 안 되고 이 질문을 어떻게 바꾸셔야 되냐면 아이랑 같이 팀을 먹고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스마트폰 내에 있는 컨텐츠 그 파괴적인 중독 컨텐츠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 아이와 힘을 합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아이한테도 전달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너가 스마트폰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너를 지원하는 사람이야. 라는 포지션을 갖추시는 게 스마트폰 중독된 아이들과 상담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성립이 되지 않으면은 그냥 스마트폰 쓰지 말라고 잔소리하는 어른 중 한 명일 뿐이에요. 아무리 이해하고 공감하려고 노력하셔도. 이 부분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스마트폰 이제 뭐 그 조절 그 한다고 하면은 규칙부터 정하시는 부모님들이나 상담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관계와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데 어, 너가 나를 믿어도 좋고 나는 너가 스마트폰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군이다. 라는 포지션을 구축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스마트폰을 많이 쓴다고 해서 그 상담을 이제 청소년 상담을 하러 가게 되면은 제일 먼저 가서 이제 청소년한테 하는 이야기가 나는 너한테 이제 스마트폰을 뭐 덜 써라 더 많이 써라 이런 이야기 하지 않을 거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을 건데 너가 혹시 스마트폰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나 스마트폰 사용 조절이 스스로 힘든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느끼면은 내가 그거를 너무 도와주고 싶어. 혹시 너가 도움이 필요하다면은 선생님한테 먼저 말해줄래?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어머님한테도 이렇게 말씀드리라고 이렇게 아이한테 말해놓으라고 시켜요. 음. 그러면 아이들이 대부분의 경우는 제가 한 3주까지 본 것 같아요. 3주 이내에 선생님 그거 좀 같이 도와주시면은 같이 한번 해보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스마트폰 중독 때문에 상담에 왔더라도 스마트폰 너무 많이 쓰고 있으니까 뭐 어떻게 하자 이런 얘기를 일체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아이 관심사나 아이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아이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고 공감하려고 노력하지 그 이야기를 해놓고 아이가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는 절대로 스마트폰 뭐 사용 규칙을 정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그 이루어져야 되는 세 가지 단계도 있는데 요거는 제가 시간상 조금 그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좀 급하게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께서 스마트폰 과의존 중독인 아이들 상담을 진행을 하실 때 스마트폰 과의존이 얼마나 그 자체로 얼마나 심각한 문제이고 아이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시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중독 무기에 맞서 싸우는 아이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끝으로 한 말씀 혹시 이거 하나는 조금 꼭 나누고 싶다라는 게 있으면 그거 하나 나눠 주실 수 있으실까요? 혹시 이제 자녀분들이 이제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조절 관리에 대해서 제가 단계를 구분해서 이제 부모님들 교육을 드립니다. 그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가 그 리톡스와 렌트 단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때 이제 스마트폰을 사주더라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이제 그 사용권만 주는 대여 형식으로 애초부터 관리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필요행동과 욕구행동의 순서 준수라고 적혀 있는데 필요행동은 해야 될 거고 욕구행동은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가처분 시간의 20에서 25%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아이가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남는 자유 시간의 20%에서 25%만 스마트폰을 빌려주시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가처분 시간에 스마트폰을 다 사용할 수 있게 하면은 아이들이 스마트폰 말고는 다른 걸로 시간을 보낼 수 없는 아이가 되어버립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만 더 간단한 구체적인 팁을 드리자면은 여기 그 자료에 있는 요 내용들은 유튜브 쇼츠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자동 재생을 끄는 설정 방법들이에요. 이것도 이제 아이들 중독이 심한 경우 제가 실제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 실질적인 팁인데 이런 설정을 하게 되면은 유튜브를 켰을 때 이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뇌를 비우고 이제 추천 영상을 계속 보는 게 아니라 영상을 검색해서 봐야 돼요. 음. 굉장한 걸림돌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뜨게 되고 요거는 이제 흑백화면 설정을 해놓은 건데 실제로 이제 숏폼이나 이런 거에 자극성에 그 숏폼의 그 다양한 색깔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 흑백으로 설정을 해놓으면 숏폼에 대한 흥미나 그 보는 시간이 많이 떨어지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상담이나 아니면은 자녀분들한테도 실제 적용해 보시면은 좋은 꿀팁들이라서 뭐 다른 이제 어플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좀 빼기는 했는데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질문이 두 개가 들어왔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오은경 선생님 질문이신데요. 제가 대신해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중학교의 경우 학교 폭력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 생활 중 스마트폰 사용을 허용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 강사님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네. 네, 시간상 길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실제로 이제 스마트폰 뭐 중학생 이하는 아예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아까 구매를 해주지 말자, 뭐 SNS 그 계정 생성을 못하게 하자 이런 뭐 주장이나 법안들이 실제로 지금 뭐 상정이 되고 통과가 되고 있는 나라나 미국의 주도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총기 난사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학교에서 스마트폰 그 사용 제한에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만 이제 학교 폭력 관련해서 이것도 이제 학교에서 많이 이제 수업 나가면은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이버 폭력이 더 음지화되고 아이들이 학교에 있는 도중에도 사이버 폭력에 노출되고 요새는 그 학교 폭력이 뭐 물론 그 이제 신체적인 폭력들도 있긴 하지만 사이버 폭력이 훨씬 더 심각하고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그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해서 그 불안 세대의 조너선 하이츠와 굉장히 비슷한 입장인데, 전 그러니까 그 중학교 졸업하기 전까지는 스마트폰 아예 사주면 안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사실은. 네. 네. 너무 이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게 짧게만 느껴지는데요. 오늘 귀한 강의 해주신 우리 김주원 강사님, 김주원 상담심리사님, 우리 감사의 인사로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